2025년 5월 9일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침에 이천에서 일어났더니 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부랴부랴 이제 향동으로 올라왔는데, 잠깐 그 전에 세무설 들렸네요. 이제 종합소득세 기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특히 이제 요즘은 홈택스로 많이 그 세금을 신고하는데, 근데 이제 이 디지털 격차, 말하자면 이걸 못 하시는 분들,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말투가 우리가 말하는 중국 동포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제 세무서는 아주 주관 아주 줄이 이렇게 길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왜냐하면 그나마 그 사람들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그렇게, 물론 세금 안 내면 또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 거지만, 돈 가진 놈들, 권력 가진 놈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놈들 어떻게 하면 돈 세금 안 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 줄 길게 쓰고 하면서라도 세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그래도 저도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특별히 감시대상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세금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하려고 하는데 숫자에 많이 약해서 자, 지금 앞에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물론 저만 한 건 아닙니다. 저랑 같이 이제 스터디 같이 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번역한 FBI 범죄 분류 매뉴얼, 보통 CCM, 제가 계속 CCM 그러니까 무슨 복음송가, 찬송가 이런, 그런 아닙니다. 그런 것도 CCM은 Crime Classification Manual, 그 범죄 분류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강력범죄 수사 및 분류 표준식. 그러니까 CCM을 모르는 놈들이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참 쪽팔린 줄 모르는 것들입니다. 왜냐? CCM 프로파일링을 해서 CCM이 만들어지고, CCM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분류, 동기에 의한 인텐트 분류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프로파일링이 되는 거고, 프로파일링의 결과나 다양한 사건의 그 결과가, 그걸 연구한 결과가 CC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M과 프로파일링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그러니까 CCM을 여러분이 아는 어떤 프로파일링을 공부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껄쩍대고 나는 놈들이나 CCM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면은 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사입. FBI에서 미국 법무부 뎁트 오브 저스티스의 돈을 받아서 정식으로 만들어낸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재죠. 교과서이자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LP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이 판권을 사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 정도 번역을 하다가 진짜 1년 반, 2년 동안 진짜 그 계피 봤죠.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공부도 하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욕을 한 거죠. 경찰대 새끼들, 경찰대 교수라는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지가 프로파일러 떠들고 다니는 놈들, 이거 하나 번역도 안 하고, 아니면 이거 번역이나 할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하나 이렇게 좀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라는 놈들이 실제로 프로파일링 방법론도 모르고
그 나왔던 책이라는 것도 사실 대부분 다 베낀 것들.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벌써 4판인데 1, 2, 3판, 4판, 5, 지금 5판 계속 개정을 하면서 범죄라는 건 그것을 연구되고 분석되고 그걸 다시 또 올리고 계속 우리가 그 DSM-4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ICD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질병 분류 체계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정신병 분류도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범죄도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무식한 것들입니다. 이만큼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죄 심리, 범죄 전공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경기대 시덥지 않은 거기 말하자면 뭐 거기서 범죄학 한다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들. 그냥 한심한 겁니다. 경찰대학의 치안과학대학원이라고 있지만은 거기서 소위 정확히 말하면 범죄학을 공부를 하지만은 그게 기초가 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범죄 사회학을 하는 거죠. 범죄학이 아니라. 어쨌든 저 말이 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제 첫 번째 책은 이제 누가 진짜 범인인가 첫 번째 책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요번에 나온 책입니다. 갑자기 책 장사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 달 말부터 데일리로 시크라임 데일리 라이브를 아침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요 채널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범죄에 대한 얘기, 범죄 분석, 범죄 예방 이런 얘기들 이런 사건을 분석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사회적 맥락을 찾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는 범죄 사회학과 범죄 분석 이런 걸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별개로 이제 채널을 열게 되면은 생각은 이제 요즘 뭐 저도 재밌게 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거 슬기로운 깜빵생활 예전엔 슬기로운 무슨 생활 요번에 보니까 언젠간 슬기로운 무슨 전공이 뭐 이런 의사생활 이런 그런 것도 나오더라. 제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애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지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일종의 노가리 까는 우리 시대 용어로 노가리 까는 집단 토크. 물론 이게 슬기로운 아니면 슬기로웠던 운동권 생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옛날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사회운동 했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공중파 방송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건데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586들을 까기 위해서 뭐 이제 특정한 어떤 우파 쪽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뭐 무슨 산에 올랐다는 둥 뭐 예를 들면 주체 사상이 뭐 이런 뭐 누구는 뭐 그랬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담담하게 일상을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같은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 채널을 열게 되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나이가 더 들면 못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책도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부탁드리고 또 요번에 은행나무에서 나오게 될 책도 부탁드리고 또 방송도 CDL 크라임 데일 라이브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제부터 아침에 이제 했는데 비가 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술 처먹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던 놈이 역주행을 했는데, 거기서 군대 간 아들을 데리러 갔던 60대 어머니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참 이런 놈들은 참, 근데 이놈이 뒤진 게 아니라 이놈은 살았어요. 그 음주운전해서 했던 놈. 그런 놈이 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8일 오전 4시 26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네. 구월동, 저도 이제 거기 그 인천경찰청에 가끔 가는데 거기 그 신도시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길이 넓고 그러니까 막 밤에 음주운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SUV를 역주행하니까 들이받은 거죠. 근데 지가 뒤지지 않고 이 60대 여성, 아까 말씀드린 그 분하고 자기 차에 동승했던 그 남성, 20대 남성. 그러니까 자기 차에는 이 범인놈의 다른 남녀 3명, 5놈이 탔나 봐요, 연놈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 새끼는 왕복 8차로에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고 뒤지려고 환장했는데 정작 뒤져야 되는 놈은 살고, 이 안타깝게 60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실 이런 거는 뭐 누구라도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술 처먹고 역주행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참. 근데 이 새끼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돼서 면허 정지 기간이 있어요. 술 처먹고 운전해갖고 면허 정지했는데 이 새끼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남의 차 끌고 친구 차 끌고 가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이놈이 음주운전해서 음주면허 정지를 했으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새끼들은 술 처먹으면 또 아니면 거꾸로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술을 처먹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럼 이런 놈들은 빵에 넣거나 아니면은 엄하게 더 처벌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새끼한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냥 음주면허 정지된 다음에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또 얼마 뒤에는 대통령 선거 누구 당선되고 했다고 또 사면해 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물론 요즘 같은 게 사면 잘 안 해주지만 1, 2년이면 버티면 또 풀리 나는 거예요. 그때 또 음주운전하고 또 사람 잡겠죠? 이런 새끼들을, 이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놈들을 오랫동안 가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거죠. 과실치사지 않습니까? 지금상으로 음주운전 과실사? 아니죠. 이건 상습적 음주운전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의 처벌을 해야지. 너무나도 이건 법률가놈들, 어설프게 아는 법률가놈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률가놈들이 진짜 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안타깝죠. 이 어머니 군대 간 아들을 데리러, 참 그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책임도 다 물어야 되고 손해배상도 완전하게 해야겠고, 이런 놈은 최소한 10년 이상 처박아 둬야 됩니다. 이게 근데 웃긴 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놈이 10년 이상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많아야, 우리가 보통 여러 무슨 법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 잘나신 대법관들 아니면 잘나신 그 법 정치가들 실제로는 10년 이상 안 나옵니다. 물론 법상은 많이 때리라 그러죠. 실제로는 10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아까운 목숨이 이렇게 희생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반얀트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왜 수사 결과가 안 나오냐? 많은 그 언론도, 아니, 많이 아니라 일부 언론들이 궁금해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몇 달째인데 이게 왜 안 나와? 작년 11월에 발생한 건데 수사가 돼도 예전하게 됐겠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냐면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이 새끼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꽁치고 있다가 실제로는 그 이 정치 대선 이렇게 또 와다가 오다닥 하고 그럴 때 뜩 내놓을 생각이었다. 저는 여기에 한 80% 겁니다. 경찰놈들 참 양아치 같은 새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들하고 관련 없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이 허가 내고 이런 거는 기장군청하고 기장소방서 쪽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나? 근데 조직적인 뇌물, 4천만 원 넘는 뇌물, 뭐 근데 다시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겁니다. 이 리디오트의 공사 시행사의 본부장과 감염체 소방 담당자가 뇌물을 준 거죠. 거기에다가 그럼 누가가, 그러니까 기장군청에 있는 놈, 기장소방서에 있는 놈. 그래서 합쳐갖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어요. 근데 이거를 29명이 불구속 입건됐냐고요? 6명이나 죽었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놈들을 구속해갖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실제로는 완공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근데 실제로 공정률이 91%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냥 본 건데, 우리가 화재에 난 반얀트리 화재 난 화면 보면은 막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 이게 무슨 91%야. 그러니까 가짜로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 갖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했더니 이 아마도 시행하는 놈들이 돈이 없어 갖고 이걸 그 등기가 나 사용 승인하면 등기가 나잖아요. 등기 난 걸 가지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나 봐요. 그 대출이 3천억이 넘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없는 놈들이 선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돈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이걸 완공된 걸 가지고 대출을 받을, 이게 엉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걸 하고 이걸 담보로 대출 받아서 공사비, 이게 엉망입니다. 결국은 소방 담당자, 소방 공무원, 뭐 기장군청, 이 기장군청의 이놈은 참, 이 기장군청의 공무원 놈은 더 나쁜 놈인 게 사실은 지가 현장 검사 이런 걸 안 하고 건축사한테 위임했어요. 근데 건축사는 어떻게 하죠? 방문도 안 했어요. 그냥 서류로 적합하니까 서류 보고. 근데 실제로 가봤으면 안 되죠. 왜냐면 자재가 막 쌓여있고 공사는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불이 나니까 6명이나 죽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장과 기장소방서에서 15만 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 124장이니까 생각해보세요. 15만 원짜리 100장이 넘어요. 15만 원짜리가 100장이 넘으면 1,5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1인당 15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뭐 처맥이고 비싼 거 처맥이고 막 그렇게 처맥여갖고 결국은 불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불구속 입건됐어. 제가 분명히 얘네들 이 공무원 놈들 이런 놈들 이제 재판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놈들이 실제 실형을 받나 안 받나, 뭐 그냥 대충 벌금형 정도 받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중대재해 체벌 처벌법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될까요? 돼도 있다. 실제로 시행사 대표나 사장 이런 놈들은 기껏해야 뭐. 이러니까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돈 가진 놈, 힘 가진 놈은 대충 뭐 집행유예나 받고 벌금 좀 내고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놈들한테 처벌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더더군다나
실제로 그것을 허가해 준 공무원 놈들도 엄하게 파면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뭔가 구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반얀트리 화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인재. 이렇게 엉망으로 해갖고 사람 죽인 다음에 대충 유야무야 먹을 놈 다 먹고 실제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불 나고 이제 한 2, 3년 뒤에 가보세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반얀트리라는 건물에서 영업 잘하고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람이 거기서 6명이나 불타 죽었는데 그런 데가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가 너무한가요?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아닐걸요. 저는 실제 반도 얘기 안 했을걸요. N번방 방지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역시나 수법은 아주 기기묘묘하게 진화했지만 그 대응은 너무 미약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하는 사건이 연에 483건이나 됐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대부분 80%가 집행유예. 그리고 많아봤자 평균 형량이 2년. 그러니까 범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범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깟해야 집행유예 보니까 또 가서 또 하고. 김노관이 같은 놈들이 내가 잡히냐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성착취물, 성범죄, 가학범죄, 아동대상범죄는 가중주의. 그래서 형량을 높게. 실제로 근데 판사놈들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어제 어떤 그 중부일보의 어떤 여자 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범죄가 묻지마 범죄 이런 범죄가 있는데 형량을 높인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형량 높인다고 효과가 없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왜 그런지를 아시냐고 제가 되물었죠. 기자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즉 말하자면 이 법이란 걸 만들 때 이 법을 만드는 놈들이 되게 쉽습니다. 그냥 형량 높이고 그냥 플랫폼 사업자한테 의무 지우고.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건데 그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안 되고 해도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형량을 높인다는 다 한들 실제로 판사놈들이 안 높여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것은 판결문을 분석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판결 분석이라는 건 기껏해야 형량이 얼마하고 걔네들 가해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범죄 분석이 안 돼 있고 판결만 분석해 버리니까 정확히 이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하는 거고 앞쪽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다. 즉 기자한테 이 기자라는 것들한테도 저 계속 이런 걸 설명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왜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 왜 범죄 분석이 왜 필요하냐. 그 범죄를 알아야지 대응을 하는데 알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충 수사해갖고 보내면 검사나 판사 애들은 대충 해서 형량 주고 어차피 그 검사나 판사 놈들이 나중에 변호사 돼갖고 이런 애들 변호할 건데 돈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충 쉽게 넘어가는. 그러면 사실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예방은 의미가 없다. 형량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원 가기 전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런 어떤 상습적인 성범죄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의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런 사이버 범죄, 착취 범죄 이런 것들이 폭력 범죄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혀 엉뚱한데 되지도 않는 것을 긁고 있으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범죄의 범죄로는 기본적인 어떤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데 알아들어 처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사실은 신경 쓰지 않죠. 왜냐, 자기는 범죄에 당하지 않을 거니까. 기자놈들,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애들 다 힘없는 애들 당하는 거니까 관심 있습니까? 여론만 좀 잠깐 무마시키면 아는 거지. 참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